이 수출주도 산업화를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독일하고 일본에서 배웠어. 우리도 네. 수출하면 성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독일하고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독일하고 일본이 물건을 만들어서 1,000불짜리를 만들어서 1,500불에 팔아. 예. 그럼 우리는 1,000불짜리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놓는데 1,000불에도 안 팔려. 그럼 어떻게 800불이나 900불에 파는 거죠. 그럼 팔리긴 팔리잖아요. 팔리는 싸니까. 너무 싸니까. 팔리는 너무 가격에 싸니까. 파는구나. 예. 팔리긴 팔려요. 아주 싸게 팔죠. 후진 상품을 더 싸게 파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한 거죠. 그 당연히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것보다는 적자로 해서 팔리는 게 낫긴 낫죠. 낫죠.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 들으니까 근데 낫죠. 저렇게 계속하면 망하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언더스탠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언더스탠딩은 일방적으로 얻어먹지만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이렇게 엄청난 걸 베풀 때도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안의 화제인 더 시빌라이제이션. 네.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막 이게 터크까지 왔다가 그냥 약간 주저앉는 요즘 그런 느낌인데. 요즘 우리나라가 요즘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다가 뭐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요즘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되겠지 뭐. 그런 낙관론을 가지고 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지 배워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야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 집도 잘도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악한 물건을 만들었어요. 게다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빌려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팔았느냐. 그게 미스터리지. 나는 사준 사람도 신기해.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럴 리는 없는데 그거 어떻게 팔았을까? 네, 그 비밀을 오늘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대학교 김태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딱 아쉬운 데서 끝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열심히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선순환이 되려면 어쨌든 그 조악한 물건이 팔려야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해외 수출 전략을 우리가 과감하게 잡았는데 그런데 보통 수출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드는 거면 인건비지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라디오나 칼라 TV만 하더라도 그게 인건비의 포션이 크지는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싸기는 싸도 미국 사람이 100개 만들 때 우리도 100개 만들면서 싸야지 싸는 거지. 미국 사람이 100개 만드는데 우리 인건비 싸지만 그 시간 동안 기껏 조립했는데 20개밖에 조립 못하면 옛날에 그거 생각나요? 일본은 그 워크맨 얼마나 좋았어. 워크맨 착착. 우리는 마이마이. 아유 진짜 내가 정말 마이마이 생각나? 마이마이. 야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마이마이하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마이마이를 샀다니까. 조금 창피했어 사실 나도. 야 일본에 워크맨이 있었는데. 근데 일본에 워크맨이 있는데 마이마이를 어떻게 팔았냐고. 그렇습니다. 그게 미스터리지. 네,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첫 번째 비밀이 못 만들지도 못하는 상품을 수출해서 우리나라를 일으키겠다, 경제를 일으키겠다 이런 엉터리 없는 발상이라 그랬는데 그 발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진국에서 좋은 기술을 도입했다 그러더라도 선진국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냐. 다른 나라들은 수출하지 못하고 다 실패했죠. 그 수출주도 산업화를 다른 나라가 시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남미도 하고 다른 나라 다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실패했는데 우리는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성공했나 그렇게 생각을 봤더니 우리가 수출을 전부 적자 보고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돈 버는 수출이 아니라 돈 잃는 수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원가가 10,000원짜리를 10,000원 주고 만들어서 8,000원에 팔았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대학생이고 젊었을 때는 상식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2,000원을 누가 보태줬어요? 그 얘기가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누가 보태줬느냐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적자 수출을 하는 유신 독재 정부와 또 적자 수출을 하는 이 기업 이게 전부 매판 자본 악덕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대학생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 학생들 데몬스트레이션 이런 거 할 때 제가 항상 매판 자본 박살내자 이런 얘기를 구회에 써붙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의 고혈을 짜서 외국에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적자 수출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수출주도 산업화를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독일하고 일본에서 배웠어요.
쟤네들 수출해서 성공했잖아. 우리도 네. 수출하면 성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독일하고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어떻게 하냐? 독일하고 일본이 물건을 만들어서 1,000불짜리를 만들어서 1,500불을 팔아. 예. 그럼 우리는 1,000불짜리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놓는데 1,000불에도 안 팔려. 그럼 어떻게? 800불이나 900불에 파는 거죠. 그럼 팔리긴 팔리잖아요. 팔리는 가격이 싸니까. 너무 싸니까. 팔리는 너무 가격이 싸니까. 파는구나. 예. 팔리긴 팔려요. 아주 싸게 팔죠. 후진 상품을 더 싸게 파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한 거죠. 이 산업혁명의 시초가 섬유산업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독일, 일본, 한국 다 섬유산업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손이 많이 가니까. 예, 손이 많이 가고 인건비 포션이 높으니까. 그래서 섬유산업 경우에는 누적 인건비 실 뽑고 천 짜고 뭐 옷 만들고 하는데 누적 인건비가 대개 한 60% 이상 들어간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00불짜리 섬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예요. 예. 근데 1,000불짜리 중에 인건비가 600불이면 재료비나 원가가 400불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걸로 만들어서 적자 수출을 하면 어떻게 되냐? 900불에 수출하면 100불 손해 보죠. 네. 근데 재료비는 다 뽑아야 되잖아요. 이걸 수입도 해야 안줄 되니까.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인건비는 600불 중에서 500불밖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국가적으로 보면 수출하면 500불이라는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적자 수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달러가 생긴다. 달러는 들어오지. 달러는 그렇죠. 들어오긴 들어오죠. 충분히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근데 적자 수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1,000불짜리 물건을 만들라 그러다가 이거 900불에 팔 수 없어. 1,000불에도 안 팔려. 안 만들어. 예. 그러면 원재료비 400불은 그대로 남는데 네. 인건비 600불은 오늘 우리가 일 안 한 인건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긴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은 뽑아놨으니 그렇죠. 월급을 50만 원씩은 못 줘도 30만 원은 벌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적자 수출을 하면 오늘 우리 인건비 중에 일부가 600불 중에 500불이 달러가 돼서 들어오는데 적자 수출을 안 하면 오늘 우리 인건비가 전부 제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당연히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것보다는 적자로 해서 팔리는 게 낫긴 낫죠. 낫죠.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 들으니까 근데 낫죠. 저렇게 계속하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망하는 게 뭐냐 하면 이 500불이 들어오면 이 500불로 새로운 산업 기술을 설치하고 예. 나라가 발전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그 적자 수출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실업률이 뚝 떨어져요. 예. 고용률이 올라가. 어쨌든 돌아가긴 하니까. 돌아가긴 하니까. 그리고 잠재 실업 그래서 농업이 생산성이 체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업에 투입된 사람을 한 명 줄여도 생산량이 별로 줄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하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때 농촌 총각들 처녀들이 전부 다 농촌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마산 수출 자유공단, 뭐 창원 기계공단, 여천 화학공단 가서 일하니까 예. 농촌이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농촌이 별로 안 망했어요. 쌀도 자급되고 왜냐하면 이게 잠재 실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업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실업자가 일하게 해라. 예. 그래서 실업자가 제대로 월급을 받든 안 받든 일을 하면 이제 국가적으로 발전하는데 이 적자 수출을 안 하면 우리나라가 실업자 투생이다. 예. 실업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 수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은 월급 안 주면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월급은 600불 다 줘야 되죠. 국내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재료비 400불도 다 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걸 적자 수출을 900불에 하면 기업은 하나 수출할 때마다 100불씩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기업이 곧 망하죠. 네, 안 망할 수 없죠. 망하죠. 적자 수출하는데. 그렇죠. 망하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안 망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 차관으로 어렵사리 돈을 도입했고 기술을 도입했고 이걸로 물건 만들어서 팔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예. 절박한 거 아니에요? 국내 기업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수출로 할 때마다 100불씩 손해보지. 손해보지. 알았어. 적자 수출이지. 그러면 너 국내에 1200불씩 팔아라. 그러면 아니 똑같은 물건을 외국에는 900불에 팔고 국내는 1000불에 팔면 국내 소비자가 국산 쓰겠습니까? 외국산 쓰겠습니까? 외국산 쓰죠. 그러니까 수입 금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관세. 못 쓰게. 못 쓰게. 그래서 아예. 일제 테레비 수입 일체 금지, 미제 자동차 수입 일체 금지 다 걸어놓고 질이 나빠도 국산 테레비 봐. 비싸도. 비싸도. 비싸. 질이 나쁘고 값이 비싸도. 그럼 완전 국내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통해서 기업에 준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자 기업을 국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거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해외에서 100불 손해 보고 국내에서 200불 이익 보고 네. 그래가지고 기업은 100불 수지를 맞추니까 기업이 새로운 기술도 확보하고
기업이 선순환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당시의 기업이라면 야 수출은 조금만 해. 수출은 어차피 다 적자니까 수출은 하지 말고 국내만 팔아. 그렇지. 그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예. 그럼 수출은 기업은 잘 안 하려고 하고 내수만 어차피 정부가 막아주니까 내수만 자꾸 하려고 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출금융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외국의 차관을 얻으면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국 차관이 5%라면 국내 이자율은 20%쯤 돼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관을 수출금융이라 그래가지고 수출 잘하는 기업한테만 줘. 그러면 그 수출 잘하는 기업은 그거 은행에만 넣어놔도 떼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무조건 하게 인센티브를 계속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수출 안 하는 회사는 돈도 안 줘. 거기다가 세무조사도 막 해. 가가지고 수출 안 하면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기업은 대단하다. 봐주고 수출 안 하면 안 봐주고 우리가 그 외국 기술을 갖다가 조악하게 만든 제품을 외국에 팔라 그러면 외국의 소비자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좋은 제품, 값싼 제품을 사니까 우리 걸 값을 낮춰가지고 적자로 수출하면 사긴 사잖아요. 사긴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시장의 소비자들한테 외국의 좋은 물건을 못 쓰게 완전히 막고 국내 물건을 비싼 가격에 쓰게 해서 그 국내에서 생긴 소비자들의 잉여의 손실분을 가지고 적자 수출을 메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수출주도 산업화를 한 동아시아하고 이 수입대체 산업화를 한 남미하고를 보면 모든 경제 지표가 수출주도 산업화를 한 나라가 더 나아요. 근데 이때 동아일보에 이게 1981년 11월 24일자인데 헐값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신문에 100일하에 공개가 됐어. 뭐라고 공개되냐?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칼라 TV를 수출하는데 제조 원가가 253불인데 수출 가격이 180불에서 185불이에요. 국내에서는 437불에 팔았어. 그다음에 냉장고는 제조 원가 210불, 수출 165불에서 180불, 내수 378불. 그다음에 소형 승용차 아마 이게 포니라는 첫 수출차일 겁니다. 이게 제조 원가가 4,215불, 수출가가 2,800불. 거의 반값에 팔아버리구나 그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한국 소비자는 봉이냐 매판 자본이다 막 질타했죠. 이것만 딱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계속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수입대체 산업화는 해도 할 수도 없고 해도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주도 산업화를 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평생을 어떻게 후발국이 적자 수출을 하지 않고 선진 산업국가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 적자 수출 외에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어요. 없어요. 당시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간의 그 불편함, 매우 큰 불편함과 억울함이 있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는 완전 봉이었죠. 근데 그 봉인 한국 소비자가 어떤 사람이냐? 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일제 테레비, 미제 자동차 타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봉급을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적자 수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부자 숫자가 충분히 많아야 저 내수가 꽤 커야 될 텐데 수출로 100만 대 라디오 팔았으면 내수에서도 100만 대 라디오를 비싸게 팔아야 맞습니다. 될 텐데 라디오를 비싸게 사줄 수 있는 그 내수의 이른바 부자들 내지는 주머니 사정 괜찮은 소비자들이 초기에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많지 않았죠.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출 제품들의 사진을 여기다가 제가 올려왔는데 지금 보면 정말 조잡하고 조악한 제품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사치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운동화가 없어서 우린 운동화는 까만 거 하나밖에 없고 되게 고무신 신고 학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 적자 수출을 해가지고 외환을 확보하고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중산층을 육성하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국제 경제가 선진화되고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부유층이 사치품을 비싸게 쓰도록 외제 물건 말고 국산품 조악한 사치품을 비싸게 쓰도록 강요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적자 수출해서 노동자 그 근로자들 봉급 다 주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지금 2%가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가 기업에다가 보조금도 실제로 주고
수출 특혜 금융 그래가지고 국가가 보증하고 외국에서 싼 값에 돈을 빌려가지고 저런 것도 하고. 기업한테 막 주고 주고. 세무조사 면제해서 탈세도 좀 해도 허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기업이 부동산 투기 같은 것도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돈 벌어서 수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들을 다 희생한 거예요. 부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부자들한테 그 주는 소비자의 잉여 부담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 초기에는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적법하게 대로 잘 진행되겠어요? 여기서 그냥 부정과 부패가 일이 많이 별별 일이 벌어지고. 다 싹트기 생겼겠죠. 시작하죠. 예. 별별 일이 다 많았죠. 사실 조금씩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수출이 더 급했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인건비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600불이 다 없어지니까 500불이라도 건지는 게 더 급해가지고 뭐라도 해야지.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적자 수출을 하면 일단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다음에 달러가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온 달러로 선진 기술을 살 수 있어. 예. 그럼 산업이 성장해. 그러면 또 적자 수출을 또 해. 또 고용을 창출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선순환의 첫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근데 적자 수출만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빨리 근데 저 기간을 줄여야지. 1단계가 돌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적자 수출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로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고육책이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도 늘 생각합니다. 후발국이 적자 수출 말고 예. 선진 기술에 접해서 국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냐? 아직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아직까지 개발 못했는데 뭐 발견하게 되면 나는 노벨상 이상 엄청난 그 업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을 찾지를 못했고 어쩌면 영원히 없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적자 수출이라는 게 영원히 계속돼서는 안 되는데 이제 정부의 재량권을 남용하니까 부패가 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정부패 공화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이 고급화가 안 되고 후진국 탈출하기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저것도 그러니까 초기에만 할 일이지 계속 품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맞습니다. 예. 와, 그게 결국은 진짜 비밀이네요. 스타트는 오케이, 스타트는 그래. 좀 예. 미안해. 적자 수출 같은 편법이면 편법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유일한 방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걔네가 예를 들면 땅 짓고 헤엄치기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수출은 싸게 하고 예. 국내에서 비싸게 팔면 그냥 돈은 버네. 예. 걔도 돈은 버네. 야, 자선만대로 계속 이렇게 하자.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좋아졌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기업을 도와준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대표 선수를 몇 명 뽑아가지고 예. 아주 우리나라 태능 선수촌에 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체육 선수들 뽑아가지고 우리가 집중 지원해가지고 금메달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공부도 기숙학원을 보내고. 전자산업 좀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럭키금성, 삼성, 대우전자, 뭐 삼보 뭐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섬유 잘하는 데 어디 있어? 뭐 선경, 제일모직, 쌍방울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에 자동차 좀 하는 데 어디 있어? 현대, 대우, 뭐 기아 뭐 이렇게 종합상사는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군별로 정해가지고 집중 지원을 해주면서 너희끼리 죽기 살기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탈락하는 거야. 앞으로 5년 내에 국제 경쟁력 못 갖추면 이제 적자 수출이고 뭐고 없어. 너희는 이제 다 파산하고 거지되는 거야. 네, 그거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런 압력을 가했죠. 네. 그러니까 매일 검사하고 야단치고 너 저 금성 들어와 봐라. 이게 라디오가 이게 뭐냐.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과는 뭐 수출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결정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수의 기업들이 제한 경쟁이지만은 죽고 사는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그 중에 살아남은 기업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그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파산하는 거죠. 정부가 예를 들면 전제 업체들 중에서도 특혜를 계속 주는 건데 예. 잘한 놈한테 특혜를 몰아줄 거야. 예. 그러니까 너희끼리 죽기 살기로 싸워봐. 예. 그런 경쟁을 시킨 그렇죠. 모양이네. 그래도. 그러니까 태능 선수촌에 상비군 20명 뽑아서 국가대표 5명은 살고 나머지 15명은 죽는 거야. 목숨 걸고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서 경쟁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쟁만이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제한 경쟁이 더 치열한 경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한 경쟁의 효과는 완전히 자유시장 경쟁에 비해서 절대로 예. 이렇게 덜 우월하고 열등하지 않다. 이게 증명이 된 거죠.
요즘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중국이 정확히 저렇게 한다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반도체 미국 반도체 못 따라가니까 잘 못 만들고 수율 떨어지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불량품 많은 거를 그냥 정부가 눈 감아주고 그냥 사간대. 50개 만들었어?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돌리고 그리고 뭐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 바깥에서 못 들어가게 일단은 막아주는데 중국 안에서는 전기차 회사들이 뭐 1000개래나 뭐래나 치열하대요, 굉장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성공을 뭐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인구 14억의 나라가 인구 그 당시에는 5천만도 안 됐죠. 한 3천만밖에 안 됐는데 3천만의 한국의 성공 사례를 그냥 배워서 확장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대로 한 겁니다. 우리가 한 걸. 적자 수출하듯이 그렇죠. 싸게 팔고. 그럼요. 근데 저런 거는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거고 다음번은 뭐 해야 될지도 보니까 저거 이런 수출 기업들끼리 경쟁시키는 거 이거는 뭐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샘플도 없었을 텐데. 그냥 그럼 우리 그동안에 뭐 저 대통령들 아니면 공무원들이 머리 짠해서 저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훌륭한 공무원들이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과정도 한번 살펴보고 싶긴 한데 제 주 관심사는 미래지 과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에 더 많은 노력을 쏟으면 쏟는 만큼 미래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공할 건지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제한적인 경쟁이 성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남미 국가들 왜 실패했나 보니까 요 제한 경쟁이 잘 안 된 거예요. 몇몇한테만 특혜를 주니까 그 안에서 부정과 비프와 이게 생기고 경쟁을 해서 좋은 상품이 살아남고 좋은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경쟁을 정말 잘 시켰다. 그리고 이 안에서 경쟁하는 플레이어도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태능 선수촌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데 그중에 20명의 선수가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해서 상비군 5명 우수한 사람이 거기서 나온 거죠. 대개는 특정 회사를 그렇게 그냥 찍어놓고 밀어주다 보면 우리나라 라디오는 얘가 만들어라고 하면 이 라디오 만드는 회사도 바보가 아니라서 그걸 보호해주는 정치인들한테 정치자금 주면서 공생을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됐겠네. 그러니까 품질이 좀 좋았게도 그냥 밀어주고 그러다가 서로 이제 계속 악순환 되는 그런 건데 우리는 각자한테 줬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안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치자금을. 뭐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청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거 뭐 증명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만 유독 청렴했을 리는 없잖아요. 독재가 지금 18년 계속 되는데 야당 지도자 없고 유신했는데 뭐 내가 개뿔 뭐하러 청렴해야 되는데 돈 좋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분이 유독 청렴해서 그랬다고 가정하면 되게 이상한 이론인데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북한 때문이다. 북한? 브라질도 만약 아르헨티나랑 매일 전쟁해야 되고 막 치고 들어가고 우리가 이랬으면 뒤지면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미스터 박정희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독재를 하든 해서 내가 치부를 해 뇌물을 받아봐야 내일 모레 김일성이 쳐들어오면 나를 먼저 죽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라면 야, 너 라디오 자꾸 뇌물 갖고 오지 말고 좋은 라디오를 만들어 이 자식아. 나 어차피 왕이야. 어차피 나는. 아니 어차피 나는 지금 저게 두렵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이 상황에서도 자꾸 수출을 해야 되고 중공업 해야 되고 방위산업 키워야 되고 한다는 이유가 그게 아니 안 그러면 내가 죽겠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도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프로께서 하신 말씀도 뭐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가능성은. 그런데 실제로 외국의 실패한 독재자들을 보면 외국으로 들고 튀려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정권을 잃으면 그 모든 재산을 갖고 외국으로 가지 이 땅에 남아서 쳐들어오면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면 그 나쁜 독재자가 아니고 좋은 독재자라고 일단은 볼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이프로께서 하신 말씀도 가정이고 제가 한 얘기도 가정인데 나쁜 독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들고 튀는구나. 들고 튈 준비 다 해놓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많이 알잖아요. 예. 스위스의 은행에도 돈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정권을 잃고 외국의 망명한 독재자들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금까지 다 파헤쳐봐도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지금까지 증명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로께서 하신 가정도 굉장히 일리 있는 가정이지만 우리는 거기에는 꼭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랬는가를 보니까 55년부터 2005년 사이에 100대 기업,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이 생존율이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3%가 100대 기업에서 탈락해서 막 형체도 없어진 것도 있고 쫙 밀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했는지 알 수 있죠. 예. 그다음에 30년 잔존율도 2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30년 잔존율 그러면 5개 기업 중에서 20%면 4개만 하고 1개 살아남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10년 잔존율도 50%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했는가를 보여주는 이게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좋은 있죠. 데이터네요. 우리나라 100년 기업이 없다는 건. 예, 예. 그렇죠. 예. 참 좋은 데이터입니다. 경쟁이 치열했다는 예, 뜻이구나. 예, 객관적으로 엄청난 경쟁을 했고 그 경쟁의 치열한 정도에 따라서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고 예. 기업이 그만큼 격상됐고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정말 기업다운 기업이 하나도 없던 나라가 예.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적자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겪었던 성장통이다. 왜냐하면 적자 수출 외에 방법이 없었으니까 예. 고육책 뼈와 살을 깎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가면서 적자 수출을 시도하고 그 적자 수출을 이 흑자로 바꾼 이 정책 또 흑자로 만들어낸 기업 예. 또 그 기술자 그다음에 근로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IQ가 세계적으로 물론 높지만은 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예. 체력이 훨씬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좋은 정책, 훌륭한 기업, 훌륭한 기술자, 또 훌륭한 근로자 이 모여가지고 이걸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의 두 번째 비밀은 이제 적자 수출인데 예. 후발국의 새로 진입한 산업은 적자 수출 외에는 방법이 수출이 없다. 불가능하다. 생산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적자 수출을 하면 실업자들의 인건비가 일부 달러가 돼서 국내로 들어온다. 그거죠. 그래서 적자 수출로 인해서 난 기업이 손실을 국내 상품, 국내 사치품 판매로 전부 벌충하고 국내 부유한 소비자들이 사치품, 국내에서 만들어낸 조악한 사치품을 쓰도록 강요함으로써 이게 고용을 창출해서 근로대중한테 전부 월급을 주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수출 역량을 다 키워준 거죠. 그래서 적자 수출은 고용 창출과 농업국의 산업화를 위한 한시적인 극약 처방인데 예. 이 적자 추스를 계속했더라면 정말 피곤한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제한된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완전히 흑자로 바꾸고 수입하던 첨단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적자 수출이라는 게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와 경쟁이 절묘하게 결합돼서 나타나는 맞습니다. 일 같네요. 예. 이건 뭐 그러니까 특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경쟁만 했던 것도 아니고 예. 그걸 어떻게 이게 섞어야 되는데 섞어야 맞습니다. 그게 내생적 성장과 예. 외생적 성장의 예. 절묘한 조합에 의해서 후발국이 선진국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특히 요 적자 수출 이 부분이 제가 젊었을 때 예. 유신 독재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물러가라. 예 아까 보신 것처럼 예.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엔 비싸게 팔고 외국엔 출혈 수출한 거 그걸 그때 뭐 엄청나게 비난했었죠. 제가 뭐 선봉에 서서 비난하다시피 했었죠. 예. 근데 제가 유학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요 내용은 제가 그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신 지도자 뭐 대통령도 있지만 그 밑에 여러분 또 많이 있었지 예. 않겠습니까? 예. 또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인들 또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에는 그 기업에 일하는 사람을 재벌에 빌붙어서 저 적자 수출하는
때 기여하는 주구들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동조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반성문이다. I'm sorry. 어느 학자의 반성문이다. I'm 저는 sorry.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반성문을 쓰지 않고는 예. 학자로서 제가 생을 끝낼 수가 없다. 어?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그걸 가지고 뭐 폭파하거나 뭐 이렇게 크게 한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 그 적자 수출의 경제학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괜찮아요. 우리가 근데 뭐 과거를- 젊을 때는 다 그럴 수 있고 뭐 다 선배들이 또 그러니까 또 그런 줄 알고 그랬던 거죠. 뭐 교수님이 뭐 잘못입니까? 네, 다 어릴 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한때 임진왜란을 겪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삼남에 가면 코 없는 아이들이 많았다 할 정도로 예. 일본 사람들이 목베가기가 힘이 드니까 코를 잘라가서 일본에 코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반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아마 유성룡 대감의 징비록이 유일한 반성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백성문. 책임 있는 학자의 한 사람이고 예.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어쨌든 과거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된다. 아하.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이제 반성으로 이 부분을 깊이 연구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적자 수출이 약간 유효하지는 않잖아요. 현재도 저런 방법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지금 두 분이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대화를 하고 있으신데요. 과거에는 다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모릴 관세법 같은 걸로 영국이나 이런 데 제품을 막은 것도 영국에서 들어온 제품은 다 사치품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막아주고 부자들한테 부담을 씌워가지고 예. 이제 산업 기술을 발전시킨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정반대잖아요. 예.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이런 데 관세를 많이 붙이잖아요. 예. 그죠? 예. 관세를 많이 붙이니까 그 피해를 부유층이 입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일반 그렇죠. 서민 대중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수입품에 관세가 들어가면 값이 비싸지니까. 예. 어? 그러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볼 때 과거에 링컨 대통령이 올렸던 관세나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올렸던 관세에 비해서 트럼프의 관세는 정당성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이 트럼프에 대한 일정한 지지가 있고 그런 것은 미국의 서민 대중의 일자리를 주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미국의 서민 대중의 일자리를 준다는 게 과연 영원히 성공할 수 있을까? 어? 근데 임금이라는 건 한번 올라가면 못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국민소득 82,000불짜리 나라에서 지금 국민소득 13,000불짜리 나라 중국의 물건을 국내에서 생산하겠다? 예. 이게 어떻게 수익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기술이 발전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은 필패, 무조건 실패할 거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림수가. 예.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 생활 필수품이 외국보다 싸게 만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인건비가 높아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면 예. 로봇들, 예. 인건비가 휴머노이드 쌓일 수 로봇들이 있죠. 많이 나오면 예. 그 인건비 격차를 극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인건비 격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그래 세금 많이 붙여봐. 너희 나라 그 서민 대중들 힘 만들고 비싸게 사지. 그다음에 너희 인건비는 내려오지 않지. 우리는 국민소득 지금 34,000불인데 너희는 8만 불이잖아. 저거 실패할 거야. 기다리면 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이제 미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된 어떤 기술, 생산성, 휴머노이드 로봇, 이 로봇들의 그 비용이 예. 우리나라의 근로자 비용보다 훨씬 더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중국 근로자 이하로도 낮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빨리 4차 산업혁명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영원한 패배자가 된다. 이야. 예. 그것도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걸 통해서 예.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예. 건데. 근데 이제 미국은 엄청난 그 국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고 소비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 나라 물건에 내가 세금 붙일 거야. 그럼 우리는 수출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이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무역에 대한 반칙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이 외생적 성장 국가가 주도하는 거 그럼 미국이 너희도 하면 나도 똑같이 하겠어.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하면 우리가 필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북극 항로라든가 예.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국제적인 규제를 벗어나되 우리를 찾아오는 행운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예.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외생적 성장이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라는 건 다 알았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돼 왔는데 지금 미국이 선진국 강대국으로서의 외생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1대1로 대적할 힘이 없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가 안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국제 정세하에서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처음에 WTO 체제 때문에 예. 좌초했고 사다리 예. 걷어차기로 예. 그래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는데 이제 미국이 외생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를 또 관세로 엄청나게 압박해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이 문명사를 공부한 국가 발전 원리의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이 얘기를 제가 쭉 해갖고 온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이 하던 제조업을 미국이 공장에서 로봇 돌리면서 할 날이 곧 올 테니 예. 우리는 좀 더 차원 높은 뭔가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 뭔가, 미국의 국민들은 국민소득이 8만 2천 불인데도 미국 국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70% 이상을 기업과 기술과 여기 주식 이렇게 다 투자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의 65%를 지금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가 어느 나라가 빠르겠습니까? 미국이 훨씬 빠르죠. 거기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예.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그 돈을 더 버니까 더 투자하고 우리는 부동산에 계속 집어넣으면 4차 산업혁명도 기술 개발도 기업도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것도요. 예. 그 초기라 잘 안 되니까 정책으로 해야 되겠네요. 좀 막고 적자 투자를 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동산에 얼마를 꼭 투자를 한 사람은 주식에 얼마 투자를 해야 그거 갖고 와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국제적인 마인드야. 아니 그렇게 해야 돼. 보니까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다 이쪽으로만 가서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그동안 펀드나 주식이나 뭐 스타트업 지분에 얼마 이상 투자했는지 그걸 보고 심사해서 네. 그렇게 매칭을 해서 줘야 되겠다. 그렇죠. 하여튼 진짜 그런 생각이 필요하네요. 중요한 걸 진짜 배웠네요. 예. 적자 수출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네. 아마존 같은 플랫폼 혁명이 일어난 것도 예. 아마존이 오랫동안 적자를 냈는데도 국민들이 계속 투자를 하니까 결국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왜 쿠팡도 오랫동안 적자를 냈잖아요. 굉장히 적자를 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쿠팡 물건 많이 쓰고 로켓 배송이 성공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쿠팡이 흑자로 다 돌고 이 유통계를 지금 석권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뭐 쿠팡 같은 거는 유통업체지만은 우리가 뭐 그 새로운 첨단 기술 벤처들 첨단 기술의 그 유니콘 기업들 네. 이런데 국민들이 자기 자산을 투자할 때 우리가 이 국제 정세를 벗어나서 절반의 성공으로 끌 수가 갈 텐데 지금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좀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이 전부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고 한 번 부동산을 해서 돈 버는 걸 맛본 사람은 또 부동산으로 가고 더 부동산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다. 세 번째 비밀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재밌네요. 하잖아요. 해야 되겠어.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야, 그러네. 저는 우리나라 관광 산업도 좀 빨리 키워야 된다. 나라의 위상에 비해서 관광 산업이 너무 뒤처져 있고 엄청 뒤처져 다들 있죠. 해외로 나가서 놀잖아요. 근데 오늘 힌트를 얻었네. 그러니까 다들 해외로 나가니까 우리나라 관광지에는 기껏해야 7, 8월에 일부만 가서 일하니 경쟁력이 없네. 경쟁력도 경쟁력이 없고 없어. 뭐 설비 투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만 잠깐 바가지 요금 나오고 그런 악순환이니까 뭔가 반칙이 살짝은 있어야 되겠네. 내일부터 반칙과 경쟁. 내일부터 해외 관광 금지. 그래야지. 모든 국민들이 다 우리나라 미안하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야 외국산 TV 금지. 좀 조악하지만 이 텔레비 봐. 다 그래도 돼. 그러니까 앞으로도 해외 여행 금지. 다 대천 해수욕장이나 그런데 가서 놀다 그래도 돼.
안 될 것 같아요. 대천에서는 못 노냐? 똑같습니다. 그게 문제. 그렇게 해야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은 해봐야 인프라도 다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그 관광 산업하고 네. 또 그 첨단 기술 산업하고의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차이가 자세히 건강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드려서 됩니까? 아, 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도록 아이, 하겠습니다. 참 사람이 위험하죠.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